34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등록 1사무소 이중등록 안되고 그 다음에 이중소속도 안되고 그리고 이중사무소 안되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는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 외에 업무를 겸업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3개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 안 된다고요? 이중등록은 내 맘대로 의뢰인, 민원인 마음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거의 없다고 했죠? 이중사무소는 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외에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을 하나 설치해도 그게 이중사무소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이중사무소는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분양권이 옛날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하기 위해서 분양권 무한 그 전매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때 막았다가 지금 또 분양권이 서서히 거의 분양 전매 제한 기간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권이 좀 뜨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은 분양권 전매하면서 다운계약서 적어줘가지고 매수인이 민원 제기해가지고 지금 폐업하려고 해요. 업무정지 6개월 당하면 폐업해야 되죠. 뭐 업무 6개월도 못하는데 월세 계속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업무정지 한번 당하면 1년간 폐업해야 돼요. 그럼 거의 권리금 다 날아가고 완전 망하는 거죠. 그 다운계약서 적은 게 이중계약서잖아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경우 사고 뭐가 많이 나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중에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3억인데 4억으로 업계약서 적는 거고요. 다운계약서는 3억인데 2억으로 적는 거예요. 뭐가 더 사고 날 확률이 높냐고요? 업계약서는 사고 안 납니다. 거의. 예? 다운계약서가 사고 나요. 왜냐면 업계약서는 만약에 이게 뭐 지금은 여러분들 시험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 이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업계약서는 왜 사고가 덜 나냐 하면은 물론 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3억인데 2억으로 적으면 다운계약서고 4억으로 적으면 업계약서죠. 업계약서를 적어줬다는 이야기는 업계약서를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은 취득세를 더 내게 되겠죠? 뭐 취득세를 어쨌든 더 내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더 내면 업계약서 안 적어줍니다.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4억에 팔든 3억에 팔든 양도소득세 안 낸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만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고 이러면 세금 안 내잖아요. 9억 밑으로 팔면 9억에 팔든 8억에 팔든 4억에 팔든 5억에 팔든 뭐 세금 어차피 안 내니까 그냥 4억 해준다고. 업계약서. 그러면 매도인 피해가 없고 매수인은 취득세만 좀 더 내잖아요. 뭐 1%, 2%, 3%, 뭐 4% 이 정도 더 내잖아요. 많이 내봐야. 토지나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건 4%고 4.6%잖아요. 그럼 초과 보면 1억 더 초과됐건 그것만 더 내면 되잖아요. 1억에 대한 4%만 내니까 한 400만 원 더 낸 거죠. 400만 원 세금 더 냈다가 매수인이 나중에 팔 때 이게 실제로는 3억이잖아요. 실제 3억인데 이제 3억에 사가지고 4억에 팔면 원래 1억 남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근데 4억에 산 걸로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하나도 안 내죠?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지금 최하 6%부터 38%까지잖아요.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지금 양도소득세가. 최하가 6%라고 양도소득세는. 근데 취득세는 1%, 2%, 3%, 4% 이 정도밖에 안 낸다고 지금. 그래서 이 업계약서 쓰는 건 사고가 별로 안 나. 매수인도 피해가 없잖아요. 이제 막 가격이 내려가고 이러면은 물론 조금 손해일 수 있죠. 오히려 올라갈 걸 생각하고 업계약서 적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크게 사고 안 나요. 근데 다운계약서에는 뭐 거의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다운계약서 적었다가 이 누구 때문에 다운계약서는 누구 때문에 적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인 때문에 적는 거고, 이거 업계약서는 매수인 때문에 적는 거죠. 매수인을 위해서 업계약서 적는 거고, 다운계약서는 매도인 때문에 적는 거라고요. 매도인 양도소득세 작게 내려고 이렇게 적었다가 매수인이 2억에 샀다가 실제로는 3억이잖아요. 나중에 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실제대로 하면 양도 차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 안 내야 되죠. 근데 지금 서류상 2억으로 했기 때문에 1억 남았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이 최하 6%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최하 6%고, 뭐 이걸 만약에 1년 안에 팔았으면은 40%인가 그래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요즘은 양도소득세 그냥 인터넷에 양도소득세 칩버리면 계산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빈칸만 채워 넣어버리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다 나오죠? 인터넷에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는 하지만 그 세법 공부 못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는 큰 계략적인 흐름만 하는 거지, 나중에 실제문에 가면은 계산하는 거 쉬워. 그냥 인터넷 치가지고 그냥 빈칸 채워 넣으면 다 나온다고. 세금 얼마인지, 양도소득세도. 그래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사고가 더 나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나중에 세금이 왕창 나와버리면 이게 매수인이 이제 민원 제기한다고요. 근데 업계약서는 매도인은 어차피 세금 안 냈잖아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그럼 매수인은 세금 뭐 1, 2% 더 내놓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비싸게 팔면 세금 안 내니까 크게 둘 다 불만이 없어요. 업계약서는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업계약서든 다운계약서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굳이 한다면 오히려 업계약서가 사고 날 확률은 좀 더 희박하다. 저한테 사고 나가서 문의 온 거는 전부 다 다운계약서에 있어요. 다운계약서. 자, 그래서 결론 34페이지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2개 안 됩니다. 1등록 1사무소, 사무소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방가로 2번, 원래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인인 경우, 즉 법인, 자연인.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적인 사람이잖아요. 법적인 사람, 법적으로 사람. 지금 요즘 그래서 법인세 올리니 많이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법인, 회사지, 회사.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소득세를 내는 데 반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그 세율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법인이 낮잖아요. 법인이 지금 뭐 22%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는 38%잖아요. 지금 최고 큰 게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는 38%인데 법인은 22%밖에 안 낸다고요. 그럼 법인이 좀 낮은 편이죠? 그 뭐 지금 법인은 그걸 올리니 많이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법인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민법에는 보면 그래서 민법에는 인이 있고 인에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고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면 자연인이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법인은 그냥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법인 설립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요. 공시방법. 공적인 장부에 표시를 해야만 법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뭐 총류라고 하죠. 문중, 종중 땅 이런 거는 법인은 법인인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총류고요. 만약에 등기된 문중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총류가 아니고요. 소유 형태가 총류, 합유, 단독 소유 뭐 이런 게 있죠. 공유 이런 게 있죠.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 누구예요?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통계가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가장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법인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원래 사무실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자연인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인은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분사무소. 인터넷에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렇게 묻던데 분사무소, 나눌 분자, 분사무소. 분사무소인데 은행 같으면 지점,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그냥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지사, 지점 개념이죠. 본점, 본사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요. 원래는 사무실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등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고요. 이런 양가로 3번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여기 적어놨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소위 떴다방. 제가 그래서 아까 중개사무소 하나 있고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 하나 설치해도 이게 해당된다고 했죠?
지금 또 모델하우스 앞에 뜻다방이 생기고 있어. 서울에 내곡동, 저기 위례신도시, 뭐 이런 거 발산지구, 저기 발산동 이런데 프리미엄이 그 1억 이상 다 붙었더라고요. 내곡동, SH공사에서 하는 거 있죠? 최고 지금 프리미엄 많이 붙은 데가 내곡동이에요. 청계산역 앞에. 그 다음에 세곡동, 저기 발산동, 지금 목동 있는데 발산지구, 위례신도시 이런 데는 지금 뜻다방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자갈까지 딱 깔아주고 거기 천막 다 설치해놓고 와서 그냥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다. 그거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금 낸 사람이 있어요? 세금 낸 사람 있냐고요? 무슨 세금요? 모르겠어요. 실제 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합니다. 그 단속을 옆에 있는 개업 공인회사들이 그게 민원 제기해가지고 해요, 단속을. 난 못하고 누구 한다. 저런 데 들어가면 돈 엄청나게 벌거든요. 한 건에 거의 100만 원 받아요. 양쪽에 200만 원 받는데 거기서 모델하우스 그 앞에서 했다면 10건 이상은 한대요. 한 일주일 만에. 그럼 한 2천만 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개업 공인회사들이 열받아가지고 민원 제기한다고 누구 저 했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몰라서 단속 안 할 수도 있죠.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청와대 민원 넣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옆에 있는 개업 공인회사들이. 가급적이면 위법 행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아는 분도 이거 저거 하라고 막 아예 그 건설회사에서 그 시행사에서 자갈 딱 깔아놓고 다 설치해놓고 와서 그냥 하면 된다고 오라고 초빙하는데도 안 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왜냐면 그분은 자기가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한 700만 원 버는데 그거 하면 한 달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한 2천만 원 이상 버는데 2천만 원 이상 버는 걸 알아도 길게 오래 가야 된다고 절대 안 하려 하더라고요. 막 프랑카드 그 시공사에서 다 붙여놓은 게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떼라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간판만 잘못 그런 거 달아도 문제 될 수가 있겠죠. 그 여러분들도 그 법을 위반 안 하고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뭐 10년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살기 싫어도 교통사고 나고 자살하는 이상 100살까지 살아야 돼. 이제 돈 하나도 없이 100살까지 이제 고통받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지금 죽고 싶어도. 자살 아무나도 못해요. 저도 저보고도 촉탁살인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 좀 죽여달라고. 그 죽이려고 손 갖다 대니 손이 들들들 떨려서 못하겠더라고. 아무리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주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그 죽여달라는 거 죽이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촉탁살인죄예요. 예, 처벌받아요. 뭐 손이 떨려가지고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내가 너 죽일까? 이러길래 무서워가지고 도망 온 적이 있는데. 자,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원래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인은 회사는 지사, 지점 둘 수 있다 했잖아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모든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 서울은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본사가 있으면 25개, 노원구 포함해서 25개라고요. 그럼 최대한 서울에 지금 분사무소 몇 개 둘 수 있어요? 본사는 노원에 있다고, 노원구에 있다고. 본사가 노원구에 있으면 서울특별시에 최대한 분사무소를 둔다면 몇 개까지 둘 수 있는가? 구는 25개라고 했어요. 총 합해서. 25개 둘 수 있다. 24개 둘 수 있다. 답은 24개밖에 안 되죠. 구별로 하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제외하니까. 노원구는 이제 분사무소 못 둔다고요. 이런 규정들이 앞으로는 다 바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게 다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파리바게뜨 되는 거 막 거의 한 100m만 가도 있잖아요. 지금 장사 잘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하는 거고, 저 군 단위로 가면 군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파리바게뜨 되는 게 한 2,000개 정도 있다더라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시군구 수는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구나 막 예를 들면 이런 데는 뭐 수백 개도 될지도 몰라요. 지금 파리바게뜨 되는 거. 그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면 2개 두든 3개 두든 그걸 왜 간섭하냐.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에는 분사무소가 여러 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지방 같은 데 뭐 아예 군 지역 이런 데는 없을 수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한 개씩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둘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번 시험까지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외국의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분사무소 하라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노원구에 분사무소 하나 내버리면 다른 사람을 낼 수가
없잖아요. 방가로 2번 다만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다시 말하면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의하는 경우는 35페이지 메뉴의 분사무소 설치 절차,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그 당의 지자체가 바로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죠. 방가로 3번 신고 필정의 교부 및 통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권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본사가 있는데 경기도 군포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군포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군포시장한테 갈 필요가 없고 주된 사무소 노원구청장에게 군포에 분사무소 설치한다는 신고를 하면 노원구청장이 군포시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기 권한 안에 분사무소가 생긴 거는. 그래서 분사무소와 관련된 건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본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번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럼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공동으로 A, B, C, D 4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쓴다는 말은 4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데 있는 사무소들이. 만약에 A는 노원구에 있고 그 다음에 C는 강남구에 있고 D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옮겨오면 됩니다.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전 신고하려면 A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같이 써도 좋다는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편법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사무소가 하나 있으면 A라는 사무소가 있으면 이게 A가 업무 정지 당하면 B 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A가 업무 정지 당해도 자격증 있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다시 개업을 한다고 다시 등록을 해버린다고 그 같은 장소에 그러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됐다고요. 그럼 명의만 비명의로 돼 있지 실제로는 A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다 하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 업무 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업할 때 처음부터 만약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더라도 둘 다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2명이 했다가 1명이 업무 정지 당해도 나머지는 업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1명이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그때 공동으로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공동사무소 하는 거는.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러요. 공동사무소.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됩니다. 1명이 하고 있는 데다가 새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2명 이상이 동시에 등록을 하면 이게 또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입문이 여기 있어가지고 손님을 받아가지고 B개업공인중개사가 수수료 100만, 중개보수 100만원 받았습니다.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100만원을 B개업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한 건 했다고요. 그럼 B 혼자 다 먹어야 될까요? 4명이 나누어서 먹어야 될까요? 보수는? 수수료, 옛날에 수수료, 이제 요번 시험에는 보수라고 바뀌었는데 용어가.
예? 좀 비율로 일정 비율로 어때? 뭐 4분의 4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사용료 같은 거 근데 사무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총각. 비율대로 나눠야 돼? 혼자 먹어요? 본인이 중개할 때가 본인 중개가 예, 법에 없어요.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법에는. 근데 혼자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왜 혼자 먹는데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또 비가 기분 나쁘죠. 내가 다 했는데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짜증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공동사무소가 잘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 많이 봤냐고 이제 다니면서 못 봤죠? 거의 없어요. 나누기 어렵거든요. 나누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시라고요. 공동사무소. 그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나누는지 규정도 없고요. 그럼 월세가 100만 원 나왔어요. 25만 원씩 내야 돼요. 혼자 100만 원 다 내야 돼요. B가 A, C, D는 B 애인들이야 다. 그럼 B 혼자 내야 돼요? 아니면 나눠서 내야 돼요? 25만 원씩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규정 없어. 혼자 다 내줘도 되고 나눠도 되고 규정이 없다고요. 그냥 운영규약, 그거는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운영규약을 그냥 자기들끼리 계약으로서 그냥 약정을 할 수는 있겠죠. 저도 해보니까 같이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제 친구하고 해봤는데 친구가 여자였는데 어릴 때 친구인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게 별로 할 게 없더라고. 아파트 안에서는 뭐 남자가 문 열어주러 가면 그게 좀 막 싫어하고 그래. 여자 혼자 옷 벗고 있다 이러면 문으로 이렇게 문구멍을 내다보고 남자가 오면 문도 안 열어줘. 재수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뭐 할 게 없더라고. 그냥 맨날 그냥 사무실이나 그 밖에 나가면 사무실이나 지키고 있고 맨날 혼자 인터넷으로 바둑이나 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더라고. 너 나하고 같이 못하겠다. 도저히 해봐야 너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돈만 반반 나누면 이거 뭐 내가 무슨 낙으로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잘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 그 공동사무소가 이게 다 내가 다 한 것 같고 다 자기가 다 한 것 같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없다는 이야기. 결론은 그 공동사무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 뭐 돈 나누는 것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나누는지 분배하는 규정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도 없어요. 그 공동사무소 하는 방법이 이전하거나 또는 신규로 여러 명이 등록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된다.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다. 만약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A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는 있어야 된다. 이 사무실을 써도 좋다는 취지의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고 B는 개인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고 그 다음에 C는 소위 중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고 D는 분사무소라 하더라도 이 중개인은 아까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도라고 했잖아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하고 공동으로 쓰더라도 여전히 이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도입니다. 공동사무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경남 함양군으로 사무소를 옮겼습니다.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원본인지 사본인지 시험에 출제됐어요.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4번? 그 책에 원본, 사본 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원본인지 사본인지? 나와 있어요? 그 원본인지 사본인지 없는데 해석상 원본으로 봐야 돼요? 사본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예? 원본 대접이라는 사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원본 내야 돼요. 지금 노원구에서 쓰던 거는 반납해야 된다고, 원본을. 함양군수가 새로 줘요. 그러면 뭐 원본 대조필이 아니고 있는 원본 그대로 반납해야 돼.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본은 사본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진짜 참말을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말하면 되고 거짓말일 때는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이다. 말해줘야 되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돼. 그 사본은 사본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음모는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원본이라고요. 말하면서 나 이게 진짜다, 이 말은 진짜다 자꾸 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그 아무 말 안 해도 진짜인데 굳이 진짜다 강조하는 거는 거짓말일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아무 말 없이 하면 그게 진짜예요. 이번에는 진짜다 하면 그건 이때까지 그럼 가짜로 다 사기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라고 이게. 근데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사무실도 이제 함량문에 확보했다는 걸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채권. 세 번째, 채권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걸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고 볼까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 노원구에 본사가 있고 산청군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산청군에 있는 분사무소를 구례군이 맞을 것 같은데 구례군으로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본사는 여기 있고, 아까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다 어디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통보만 합니다. 자, 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원 과태료인데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10일 대신에 7일 X, 그 다음에 사후 대신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같다 X. 두 가지 세 가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X죠?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를 했을 때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한은 10일입니다. 처리 기한은 10일이다. 10일이 아니고 7일이다. 7일. 책에 나와 있나요? 7일. 여기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7일. 처리 기한은 7일입니다. 예? 어디에 10일 돼 있어요? 몇 페이지에? 예? 그 몇 페이지에? 36? 네, 그거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한은 7일이라고요. 그럼 함량군수가 7일 이내에 등록증, 새로운 등록증을 내줘야 돼요. 이제 새로운. 이전 신고했다면 새로 함량군수 명의로 이제 등록증을 내줘야 된다고요. 처리 기한은. 왜 7일이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도 7일 이내잖아요. 결격 사유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본적지 신원 조회하고 협회 전산망 조회하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이게 옮길 때도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거 나쁜 짓 하고 옮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과 기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나쁜 짓 하고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니까 노원구에서 나쁜 짓 하고 옛날에는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면 옛날 기록을 없었어요. 그냥 새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다른 데 옮겨가 가지고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옛날 과거 옮기기 전에 위반한 것까지 다 합해 가지고 등록 취소된다고요.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에도 소용이 없다. 잔물이 굴려도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자, 사무소 이전 이것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에 38, 39 휴폐업 신고도 역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휴폐업도 휴업, 폐업 휴업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6회 때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온다 했죠? 요거 어렵게 나오고 민법 어렵게 나오고요. 나머지 과목은 쉽게 나올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난이도는 토탈 하면 비슷하게 돼요. 지금 수능도 뭐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다고 하죠? 쉽게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수능은 쉽게 나오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이거는 쉽게 나오면 좋죠. 무조건 다 합격이니까. 수능은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디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점수 가지고 무조건 합격, 대합격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원서를 내고 또 해야 되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한 문제 때문에 만점 받아야 1등급이고 하나만 틀리면 바로 2등급이고요. 한 3문제 틀리버리면 3등급 돼버리니까 이제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 한두 문제는 실수로 틀릴 수 있거든요. 실력은 있어도.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상관없어요. 절대평가니까 무조건 60점 넘으면 다 합격이니까요. 자, 휴폐업 신고인데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월 초과하는 휴업. 따라서 3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만 가능합니다. 즉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을 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죠.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이제 반납할 수가 없죠. 미반납입니다. 이미 반납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4개 모두 다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5일 이내 신고, 7일 이내 신고 X입니다. 모두 미리 신고고요. 모두 다 동일한 서식입니다. 서식은 하나입니다. 동일 서식. 서식은 하나인데 휴업이면 휴업에다 체크하면 되고 폐업이면 폐업에다 체크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휴업 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고요.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라는 건 6개월을 했는데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영,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네? 네.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3월 초과인데 그러면 최소한 4개월 정도 휴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고하는데 휴업 안 합니다. 만약에 휴업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팔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팔고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지. 보증금도 안 빼고 그냥 휴업해버리면 지금 월세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월세는 계속 내면서 업무는 안 하고 그러면 휴업된 상태에서는 권리금 받고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문 열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영업이 안 돼도 잘 되는 척 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려고 하고요. 권리금 못 받으면 그냥이라도 넘기려고 해요. 휴업은 안 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규정이 있냐면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휴업할까봐 개업공인중개사 통계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만 5천여 명이라고 통계를 나오는 것은 통계를 잡으려면 만약 무단으로 계속 휴업해 놓으면 그게 통계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잡혀 있지만 실제로 아니죠.
그래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저런 말이 없으면 그냥 무질서하게 휴업을 할까봐 그냥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현실적으로 휴업한 사람은 없다고요. 업무를 못할 것 같으면 물론 3개월 안 하고 저도 뭐 중개업을 하면서 주위에 보니까 최대한 일주일까지 휴업하는 걸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초상 나가지고 부모 돌아가셔가지고 상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휴업한다고 출입문에 써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휴가 간다고 뭐 3, 4일 써붙이는 거는 봤어요. 그럼 휴업하면 출입문에 휴업한다고 써붙여야 될까요? 의무적으로 안 써붙여도 될까요? 총각 빨리 말해. 틀려도 돼? 에? 안 써붙여도 돼요. 써붙일 의무가 없어요.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알아서 다 써붙여놨어요. 자기가 영업하려면 아무 말 없으면 다음에 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취업한다고 써붙여놓고 전화번호도 다 써붙여놨어요. 그 옆에 중개업소는 문 열려있고 한 군데는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문 닫아놓고 점심식사 중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적어놨어요. 그 핸드폰 할까요? 옆에 문 열린 데 들어갈까요? 문 열린 데 들어가요. 안 그래도 옆에 가고 싶었는데 그 민망해서 그 자꾸 보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사람 없으면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혼자 사기는 힘들어요. 중개업은 항상 같이 해야 되고 둘 다 동시에 비워놓으면 평소 때는 안 오다가 맨날 사무실 비워놨을 때만 와가지고 원래 그래요. 그럼 와가지고 그런다고 맨날 비워놓고 올 때마다 없더라고 그래요. 밥 먹으러 간 것밖에 없는데도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려면 미친다고. 영업은 안 되는데 또 돈은 주고 월급은 줘야 되고 계속 앉아 있으면 미친다고. 또 보통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많이 앉아 있거든요. 여자 둘이는 해도 남자 둘이는 하기 힘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데서는. 그럼 무조건 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사실상. 그럼 또 옆에서 저 둘이 무슨 관계냐 막 이런 거 자꾸 묻는.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 거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절대 묻지 마세요. 미국에서 만약에 어느 출신이냐, 학교 어디 나왔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물으면 성차별 이거는 그 엄청나게 무겁게 처벌받아요. 인종차별,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이런 거 하면은 무겁게 처벌받아요. 그리고 이력서에 미국에는 나이도 안 적고요, 성별도 안 적고, 학력 안 적고, 아무것도 안 적어요. 그냥 경력만, 프로필만 적어. 자기 뭐 했다 이런 것만. 그 사장이 뽑을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뽑아놓고 안 돼. 그냥 뽑아놓고 처음 보면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용모 단정한 뭐 여성의 하나 뭐 이렇게 중개사무소 보조원 뽑는다고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 제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은, 민원 제기한 적은 있는데, 그 해도 뭐 고용노동부 하니까 막 해봐야 소용도 없더라고. 그냥 뭐 그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거 뭐 그냥 지가 알아서 뽑는 거지 왜 그런 거 신경 쓰는데 저보고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원래 그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이거든요. 아예 안 뽑아요. 40 넘으면 취직하기 힘들어요. 보조원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사무실 인수해가지고 보조원까지 같이 인수받으면 돼. 실장까지. 그래가지고 다 배우고 나서 자르면 돼요. 한 3개월 배우고 나서. 반드시 잘라야 돼. 안 그러면 우습게 보거든요. 사장 지가 다 가르쳤다 이렇게 하고 사장을 우습게 봐요. 그럼 바로 잘라야 돼. 한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면. 자, 그래서 39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휴폐업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40페이지 인장등록인데요. 인장등록이 뭐냐면 우리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을 때 아무 도장이나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하면 안 되고요. 딱 도장 하나 정해가지고 앞으로 중개행위에 이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정해가지고 등록하는 걸 인장등록이라고 그래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등록된 인장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중개사무소 현업에서 가보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벽에 우리 그 액자에 넣어놨잖아요. 보통 등록증. 그 등록증에 보면은 중간에 등록 인장 해가지고 도장 찍어놓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딱 발라놨어요. 붙여놨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등록된 인장인지 아닌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뢰인이라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라면 등록된 도장을 안 찍었다면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약점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걸리면 민원 제기하면 돼. 너 등록된 도장 안 찍을 때 업무정지 당할래? 나한테 돈 좀 더 줄래?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말할 필요는 미리 없어요. 알아도 사실은. 자, 그러면 2번에 보면은 인장등록과 변경등록인데,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만 합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보조만 할 수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도 쓸 수 없고 확인설명서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할 필요도 없다.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등록 시기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층에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하는 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청이 되겠고요. 양가로 5번 인장 등록 방법은 법인인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개인인 경우는 실명 도장을 인장 등록 신고서에 가서 찍으면 됩니다. 양가로 6번, 양가로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중개인,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실제 성명이 기재된 즉 실명 도장이어야 되고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이면 안 되죠. 서른도 이런 거 가명, 예명이잖아요. 이영춘 이렇게 본명을 써야 되겠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한자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됩니다. 30mm 그렇게 크냐 30m나 되냐 이렇게 하던데 30mm면 3cm죠. 3cm죠. 동그란 도장도 상관없고 네모난 도장도 상관없고요.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 실명, 즉 왜 이게 시험에 나오냐면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야만 했어요. 인감도장. 지금 인감도장 아니라도 된다고. 그냥 실명도장이면 목도장이라도 돼요. 나무도장 그냥 싼 거 싸구려도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인감증명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하고 인감증명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죠. 동사무소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예, 이제 앞으로는 그 인감증명이 없어집니다. 인감증명법이. 외국의 국가 정상들 만나가지고 인감도장 찍어요. 사인해요. 뭐 하자 해놓고 다 사인하죠. 외국에 인감도장 찍는 나라가 없다고. 후진국 빼고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 사인이 더 중요하다고. 사인은 위조하기 힘들지만 인감도장은 위조할 수 있어요. 요즘 컴퓨터로 인감도장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똑같이 해놓고 파버리면 똑같이 나와요. 그럼 차라리 사람 손으로 막 비틀비틀하게 파는 거 이런 거는 위조하기 좀 어려워도 요즘은 도장을 전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인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이 자격증 자체가 없어요. 중국은. 홍콩만 있고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중국은. 무자격자도 그냥 우리 옛날에 복덕방 그냥 자격증 없이 하듯이 그러기 때문에 중국은 뭐 당연히 인감도장 이런 거는 없겠죠. 중국은 거의 10% 정도 하더라고요. 중개수료가, 보수가. 그냥 그거는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서 해요. 그 현지인들 고용해가지고 10%니까 꽤 크죠. 칭다오나 지금 뭐 따이렌, 때련 이런 데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가까운데. 중국은 한두 번 가보고 중국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50번 가봐야 워낙 55개 민족이잖아요. 56개 민족이죠. 그 한족까지 포함하면 56개 민족이니까 사형을 1년에 5,000명씩 시키는 나라.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자격증 없어요. 홍콩 같은 데는 자격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아직도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 돼요. 법인 인감도장 해야 돼요.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는데 법인은 인감도장 해야 된다고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해야 되고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해야 한다고요. 41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위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2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